엔진의 굉음이 마을의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깼다.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닭장에 뛰어든 맹수처럼 어울리지 않는 오만함을 온몸에 두르고 우리 낡은 시골집 앞에 멈춰섰다. 차가 열리고 내 시누이 김지혜가 12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요염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가 입은 로고로 뒤덮인 명품 재킷은 햇빛에 번쩍 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물론 나는 그것이 그녀가 몇십만 원 주고 산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이삿짐센터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몇 명과 휴대폰을 들고 우리 집을 향해 촬영하는 남자가 따랐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김지혜는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연기하는 듯한 비분관계가 섞인 목소리였다. 저 불쌍한 우리 어머니, 3년 동안 침대에 마비된 채로 누워 계셨는데 이 악독한 형님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오늘 저 김지혜가 우리 엄마를 이 지옥에서 구해낼 겁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나를 향했다. 나는 물 빠진 무명옷을 입고 막 밭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바짓단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서투른 광대극을 보는 것처럼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지시를 받고 거칠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를 들것에 옮겨 실었다. 시어머니는 아주 협조적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바싹 마른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목소리는 마치 사포로 긁은 듯했다. 악독한 것. 나한테 쉰 밥이나 주고 몸도 안 뒤집어주고.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효녀야. 효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마치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인인 것처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어머, 박서연 씨 저럴 줄 몰랐네. 평소에는 참 착해 보였는데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남편 죽고 나니 시어머니가 짐이 된 거지. 그럼 듣자 하니 저 집터가 안 좋아서 남편 잡아먹었다던데 아직도 저기 눌러붙어 있잖아. 그 수근거림들이 무뎌진 내 신경을 가느다란 바늘처럼 찔렀다. 내 남편 이강민은 3년 전 동생 이강준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 비계 위에서 과로사했다. 그날부터 이 집은 나의 지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이 남편을 잡아먹는 집이라며 이강민의 사망보험금 전부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이 흉가를 비싼 값에 사게 했다. 나에게 추억을 남겨준다는 명목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가로챘다. 3년 동안 나는 그녀의 전용 간병인이 되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빨래하고 밥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속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누렸다. 김지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짝퉁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내 앞 돌 탁자에 던졌다. 부양관계 단절 합의서, 서명해. 그녀는 턱을 높이 치켜들었다. 콧구멍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오빠도 죽었으니 이제 당신은 남이야. 우리 이씨 집안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생각 마. 나는 그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터무니없이 가혹했다. 나 박서연은 시어머니 박 여사에 대한 모든 재산 상속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동시에 박 여사의 향후 생로병사에 대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김지혜의 라이브 방송 카메라는 내 얼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굴욕적인 순간을 기록하려 했다. 똑똑히 봐. 서명하고 나면 우리 엄마는 별장에서 외제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호강하며 살 거야. 당신 같은 남과는 일원 한 푼 관계없다고. 내 마음속에서는 희열이 터져나왔다. 3년간 억눌려왔던 탁한 기운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곤란함과 슬픔을 쥐어짰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았다.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에게 몇 번이고 확인했다. 지혜야, 정말이니? 정말 앞으로 어머님 모든 걸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아프셔서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다 나는 필요 없는 거니? 김지혜는 나의 꾸물거림에 극도로 짜증이 났다. 그녀는 탁자 위에 펜을 낚아채
내 얼굴에 세게 던졌다. 헛소리 마. 우리 이제 곧 대저택에서 살 거라고. 당신 밥 한 술이 아쉬울 것 같아? 다 당신처럼 가난뱅이인 줄 알아? 빨리 서명이나 해. 내 효도 방해하지 말고. 펜촉이 내 뺨을 스치며 미세한 아픔을 남겼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그 합의서에 한 획 내 이름을 썼다. 박서연. 그리고 탁자 위 인주를 집어들어 힘껏 지장을 찍었다. 그 선홍색 인주는 마치 지난 3년간 내가 흘린 피 같았고 또한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낙인 같았다. 김지혜는 합의서를 낚아챘다. 마치 전리품처럼 치켜들고 카메라 앞에서 미친 듯이 흔들어 보였다. 애청자 여러분, 보셨죠? 서명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우리 엄마의 유일한 의지입니다. 저 비웃던 사람들, 두고 보세요. 그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다. 떠나기 전 일부러 내가 마당에 널어놓은 무말랭이를 발로 걷어찼다. 가난뱅이 꼴하고는 내 그거지 같은 집이랑 같이 흙 속에서 썩어버려. 검은색 외제차는 포효하며 먼지를 일으키고 사라졌다. 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흩어졌다. 마당에는 나와 엉망이 된 무말랭이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무말랭이 하나를 주워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모든 눈물과 위장을 거두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다.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3년 동안 숨겨둔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이강민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사준 것이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꼭 축하하자고 했었다. 오늘이 바로 그 좋은 날이었다. 나는 잔에 가득 와인을 따랐다. 막 단숨에 마시려 할 때 멀리서 김 이장님의 확성기 소리가 가까워졌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안이 정식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민들께서는 즉시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알았다. 나의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김 이장님은 폭죽 잔해를 밟으며 내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붉은색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뒤에는 마을 간부 2명이 따랐다. 서연 씨, 경사 났어. 하늘이 내린 경사야. 김 이장님은 목소리가 컸다.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소리쳤다.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서연 씨네 이 낡은 집이 신도시 핵심 개발 구역에 딱 포함됐어. 보상금이랑 이주비 합쳐서 계산해보니 총 20억 원이야. 20억 원. 이 숫자는 내 마음속에서 터진 천둥 같았다. 재개발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이강민 씨, 보고 있어요? 당신이 목숨과 맞바꿔 우리에게 남겨준 미래가 드디어 왔어요. 내가 채 말을 하기도 전에 마당 입구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들렸다. 떠난 지 30분도 안 된 그 검은색 외제차가 아주 꼴사나운 자세로 유턴하여 미친 듯이 되돌아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김지혜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차에서 굴러 나왔다. 하이힐 한 짝은 벗겨진 채였다. 그 돈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절뚝이며 김 이장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장님 손에 들린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엄마 보호자야. 그 돈 내 통장으로 넣어야 해. 박서연, 쟤는 이미 단절 합의서에 서명했어. 자격 없어. 그녀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을 뻗어 거에게 수표를 빼앗으려 했다. 차에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도 시동생 이강준이 허둥지둥 안고 내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들것에서 신음하던 시어머니가 스커 멍드 소즈러 셴즈. 흐리멍덩했던 늙은 눈에 탐욕의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김 이장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돈이야. 다 내 돈이라고. 우리 착한 손주 장가갈 미천으로 줘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허약함이 없었다. 오히려 기운이 넘쳤다. 김 이장님은 이 상황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몸을 돌려 김지혜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그 20억 원짜리 수표를 정중하고 분명하게
내 손에 쥐어주었다. 김지혜 씨. 뭔가 착각했나 본데 김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이 낡은 집의 집문서상 집주인은 단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바로 박서연 씨야. 이 돈은 당신네 이씨 집안이랑 박 여사님이랑은 한 푼도 관계가 없다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김지혜의 얼굴에 가득했던 환희와 탐욕이 순간 얼어붙었고 이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는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귀에 거슬렸다.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이건 우리 이씨 집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야. 저 여자가 뭔데? 나는 차분하게 수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자물쇠로 잠긴 서랍에서 붉은색 표지의 문서를 꺼냈다. 집문서. 나는 김지혜 앞으로 걸어가 탁 소리가 나게 펼쳐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소유주란에는 분명하게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박서연. 똑똑히 봤어? 나는 순식간에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한자 한자 말했다. 5년 전 남편 이강민 씨가 살아있을 때 시동생 이강준이 밖에서 도박으로 5억 원의 사채를 졌지. 사채업자들이 그의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어. 바로 당신들이, 시어머니랑 당신이 무릎 꿇고 나에게 빌었지. 우리가 새집 사려고 모아둔 계약금을 이강준 빚 갚는 데 써달라고. 강민 씨는 마음이 약해서 동의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돈은 줄 수 있지만 이 낡은 집은 내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나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했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봉인되었던 기억이 나에 의해 피투성이로 찢겨 나왔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욕했는지를. 그녀는 이 집 터가 안 좋아서 음기가 강해 시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큰아들까지 잡아먹으려 한다고 했다. 하루빨리 이 집을 떨쳐버리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녀는 이강민이 나라는 불여우에게 홀려서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그녀는 또 돈으로 평안을 사는 셈치고 내가 이 흉가에서 평생을 살게 하겠다고 했다. 그때 그들은 마을 가장 외진 구석에 있는 이 낡은 집이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5억 원 현금과 바꾸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서명하고 명예 이전을 해주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 명백한 증거였다. 김지혜의 입술이 떨렸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더욱 분노에 차온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목에서 캄묵거리는 기이한 소리를 냈다. 마치 목이 졸린 닭 같았다. 너, 이 독한 년, 나를 속였어. 그때부터 우리 이씨 집안을 속일 계획이었어.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방금 서명한 부양관계 단절 합의서를 흔들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합의서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앞으로 어머님 부양은 지혜가 전부 책임진다고요. 저 같은 남은 끼어들지 말라고요. 나는 김 이장님을 향해 몸을 돌려 청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장님, 이분들 좀 내보내 주시겠어요? 3. 강제로 빼앗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김지혜는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그녀는 털썩하고 먼지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형님이 시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독차지하고 마비된 늙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연기력은 아까 라이브 방송 때보다 한 수 위였다.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동생 이강준은 손에 아직도 구겨진 로또 용지를 쥐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자 눈이 뒤집혔다. 그는 발정난 황소처럼 나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박서연, 이 미친년아. 돈 내놔. 그건 우리 엄마 돈이야. 내 돈이라고. 그는 손바닥을 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김 이장님이 재빨리 반응하여 함께 온 마을 간부 2명에게 소리쳤다. 그들이 좌우에서 이강준을 붙잡았다. 이강준 씨,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앞에서 사람을 치려고 해? 나는 옷소매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대봐. 그 20억 원, 당장 절반 떼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팀을 고용해서 당신 빵에서 썩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강준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나를 보았다. 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다. 그는 내가 말한 대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지혜는 이강준이라는 멍청이는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알을 굴리더니 새로운 꾀를 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다. 카메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을 향했다. 애청자 여러분, 다들 보셨죠? 이게 바로 인간성입니다. 추악한 민낯이라고요. 우리 이씨 집안 돈을 가지고 이제 와서 엄마를 모른 척해요. 이 집은 명백히 우리 집안의 유산인데 저 여자가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빼앗아간 거예요. 방송 채팅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진실을 모르는 정의의 사도들이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저런 여자는 진짜 악마다. 신상 털어야 한다. 지혜님 힘내세요. 떼낀 돈 되찾는 거 지지합니다. 후원금 모아서 저 여자한테 효도가 뭔지 가르쳐 줍시다. 김지혜는 올라오는 채팅을 보며 입가에 더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론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를 도와 정의를 되찾아 주시면 제가 돈을 받는 즉시 방송에서 1,000,000 원짜리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큰 상 아래 용감한 자가 나오는 법. 방송 분위기는 더욱 광적으로 변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더욱 신들린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들것에서 굴러내려와 손과 발로 땅을 기었다. 기면서 울부짖었다. 아가, 내 착한 아가. 엄마는 너 원망 안 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밥 한 술만 주면 돼. 그녀는 내 발치까지 기어와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나는 혐오스럽게 한 발짝 물러나 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다. 땅에서 꿈틀거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카메라를 겨눴다. 어머니, 방금 전에는 똑바로 앉아서 욕도 잘하시더니 갑자기 또 마비되셨어요? 나는 카메라를 김지혜에게 돌렸다. 김지혜 씨, 부양은 당신이 전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30분 지났는데 벌써 후회하는 거예요? 김지혜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려 했다. 헛소리하면서 화제 돌리지 마. 똑똑히 들어, 박서연. 오늘 이 돈 우리한테 절반 안 주면 내가 당신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그녀의 귀에 다가갔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10원 한 장도 가져갈 생각 마. 그리고 방금 당신이 방송에서 나에 대해 한 명의 훼손,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김지혜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완전히 위장을 벗어던졌다. 이강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강준, 이 등신아. 뭐해? 저 문짝 부숴버려. 저 여자가 오늘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사나 보자고. 이강준은 그녀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 땅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문에 던지려 했다. 김 이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이것들이 미쳤나. 여봐라. 이 사람들 끌어내. 계속 소란 피우면 바로 파출소로 보내. 마을 자율방범대는 이미 이쪽 소란에 출동해 있었다. 건장한 청년 몇 명이 달려들어 질질 끌다시피 이씨 집안 식구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한바탕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4. 이장님과 자율방범대의 강력한 제지로 김지혜 가족 셋은 잿빛 얼굴로 마을에서 쫓겨났다. 김지혜는 라이브 방송에서 유지해온 효녀 부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자신이 빌린 빌라로 데려갔다. 사실 그곳은 신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였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인 친구를 통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며칠 단기 임대한 것이었다. 오로지 과시용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시동생이 새로 진 도박 빚을 갚고 이 집의 계약금을 치른 뒤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다. 그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모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까다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네가 말한 대저택이냐? 나 전담으로 시중들 하녀도 하나 없어? 나 전복죽 먹고 싶다. 빨리 가서 끓여와. 그리고 전문 요양보호사 불러서 마사지 좀 하게 해. 다리가 저리다. 김지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풀 곳이 없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세게 내던지고 냉장고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졌다. 드세요. 먹는 거밖에 모르죠. 돈은 당신 그 착한 며느리 박서연이 다 들고 튀었는데 내가 어디서 전복죽을 구해와요. 시어머니는 멍해졌다가 이내 욕을 퍼부었다. 이해도 못 낳는 암탉 같은 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네가 무능해서 그 돈을 그년한테 뺏긴 거 아니야. 우리 아들 강준이 돌아오면 어떻게 널 혼내주나 봐라. 고부간의 전쟁이 일촉즉발이었다. 그때 이강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여보, 돈은 구했어?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어. 돈 안 갚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대. 김지혜는 전화기에 대고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돈 없어. 한 푼도 없어. 다 박서연 그년 때문이야. 다 당신 그 쓸모없는 엄마 때문이라고. 전화를 끊고 김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에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박서연을 파멸시켜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밤을 새워 낮에 녹화한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나의 차분한 모습을 냉혹하고 무정한 것으로 편집하고 내가 집문서를 꺼내는 장면은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그들을 내보낸 행위는 재산을 독차지한 후 늙은 부모를 내쫓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충격 고발 시부모의 수십억 재개발 보상금 독차지. 대한민국 최악의 악녀 형수 탄생. 이것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뜨렸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선동된 팬들을 동원해 내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알아내 전부 공개했다. 하룻밤 사이에 내 휴대폰은 불이 났다. 수백, 수천 개의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너 같은 여자는 왜 안 죽냐? 투먼배처 쫑스길 가다 차에 치여 죽어라. 우리가 주소 알았으니까 기다려. 정의의 심판을 하러 간다. 각종 악독한 저주 문자가 내 휴대폰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그저 침착하게 하나하나 캡처하고 녹화하여 모든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들을 분류하여 저장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왕 변호사님, 증거는 거의 다 수집되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둘 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SNS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흑화한 박씨였다. 나는 첫 번째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의 제목은 3년간 마비 상태로 BJ 효도를 받던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학적 기적을 일으킨 진실이었다. 영상 내용은 간단했다. 내가 미리 낡은 집 거실에 설치해둔 고화질 CCTV 녹화 영상이었다. 영상 속 시간은 보름 전 어느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다. 침대에 마비된 채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내가 장 보러 나간 틈을 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날렵한 동작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속 간식을 훔쳐 먹었다. 먹으면서 거실에서 국민 체조까지 한 세트 했다. 몸이 20대 청년처럼 쌩쌩했다. 영상의 마지막. 문 밖에서 내가 열쇠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란 토끼처럼 침실로 쏜살같이 달려가 순식간에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다시 허약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영상의 끝에 나는 한 줄의 자막을 넣었다. 아카데미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여우주연상 하나 빚졌다. 오. CCTV 영상은 마치 심해 폭탄처럼 순식간에 인터넷을 폭발시켰다. 시어머니, 3년 연기, 며느리, 사기극,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박여사. 올해의 명배우, 박여사. 하나하나의 해시태그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뒤에는 진홍색의 폭발 아이콘이 붙었다. 네티즌들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헐, 저 할머니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네. 저게 마비라고? 앞부분 국민체조에서 빵 터짐게 동작이 너무 표준이라 코치해도 될 듯. 진짜 역겹다. 3년 동안 아픈 척해서 며느리한테 대소변 다 받게 하고 사람이 할 짓이냐. 형님 너무 불쌍하다. 현실판 농부와 뱀이네. 이때 김지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카메라를 향해 훌쩍이며 자신의 불쌍함을 팔고 나의 악행을 고발하며 싸구려 화장품 판매 링크를 걸어두고 있었다. 갑자기 방송 채팅창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사기꾼. 방송계에서 꺼져라. 내가 주문한 거 환불해줘. 이 사기꾼의 공범아. 내 시어머니 마비라며? 나와서 한번 걸어보라 그래. 빨리 실검 봐라. 역대급 사건 터졌다. 이 집안 다 사기꾼이었네. 김지혜는 화면을 가득 메운 욕설을 보며 완전히 멍해졌다. 그녀는 허둥지둥 방송을 끄고 실시간 검색어를 클릭했다. 그 CCTV 영상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침실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이불을 걷어찼다. 그녀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마비 아니었잖아. 당신 마비 아니었다고. 나를 속였어. 모두를 속였다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기세에 놀랐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부인했다. 침대에서 뒹굴며 떼를 썼다. 그거 가짜야. 영상 합성한 거라고. 박서연, 그년이 나를 해치려는 거야. 나를 망치려고 한다고. 김지혜는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효도라는 명분은 처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을. 자신이 잘 익은 과일을 따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에 뛰어든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나의 두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다. 흑화한 박씨 계정에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이강민이 시어머니와 이강준에게 서명과 지장을 강요했던 주택 매매 계약서, 고화질 스캔본. 이강준이 직접 작성한 5억 원짜리 차용증. 거기에는 그의 붉은 지장도 찍혀 있었다. 내가 김지혜와 부양관계 단절 합의서에 서명할 때의 대화를 담은 고화질 녹음 파일. 녹음 속에서 김지혜의 거만하고 오만한 앞으로 엄마 부양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당신 같은 남은 끼어들지 마 라는 말이 또렷하고 힘있게 재생되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나를 죽일 듯이 비난했던 네티즌들은 팬팬 내 계정으로 몰려와 줄을 서서 사과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삐었었네요. 형님은 그냥 참고 사신 게 아니라 전투력이 말레비셨네요. 이걸 3년이나 참다니. 형님 지지합니다. 저 흡혈귀 같은 것들 고소해서 감옥 보내세요. 변호사비 모금해 드릴게요. 인터넷상의 광풍이 끝나기도 전에 현실의 응보가 잇따라 찾아왔다. 모델하우스 주인이 찾아왔다. 그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김지혜가 방송 효과를 위해 새 모델하우스를 엉망으로 만든 것을 발견했다. 벽과 바닥은 온통 얼룩투성이었다. 집주인은 경로하여 당장 꺼지라고 요구하며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김지혜는 무일푼으로 집주인에 의해 쓰레기처럼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여전히 떼를 쓰며 뒹구는 시어머니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갈 곳 없는 이강준을 데리고 도시 변두리의 어둡고 축축한 단칸방으로 비참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낡은 집마당에 앉아 새로 우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공기 중에는 흙과 꽃의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휴대폰 은행 앱에 길게 늘어선 영의 행렬을 보며 김지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서두르지 마. 놀랄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욕. 궁지에 몰린 야수는 더욱 광폭해질 뿐이다. 이강준은 단칸방에서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코피가 터지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그는 울면서 김지혜에게 돈을 달라고 애원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정말로 강물에 던져버릴 거라고 했다. 김지혜는 그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역겨움과 원망만 남았다. 그녀는 누나를 굴리더니 악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돈. 박서연, 그녀는 아직 돈을 손에 넣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처럼 속삭였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절차는 아주 느려. 그 집만 없어진다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녀는 이강준의 귀에 대고 유혹하듯 말했다. 가서 그 낡은 집을 불태워버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라고. 그럼 그 여자가 뭘 가지고 돈을 받겠어? 돈을 못 받으면 우리한테 애원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돈은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이강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집만 없애면 박서연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그날 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이강준은 휘발유 통을 들고 마치 숨어든 쥐처럼 몰래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거대한 그물이 이미 자신을 위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슨 짓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보상금을 받은 다음 날, 나는 돈을 들여 낡은 집 담장 안팎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화질 야간 감시 카메라 수십 대를 설치했다. 나는 또 도둑 예방을 핑계로 마을 방범대 청년 몇 명에게 24시간 교대로 집 근처를 순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준은 아무도 모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익숙하게 담을 넘어 소리 없이 땅에 착지했다. 그는 휘발유 통 뚜껑을 열고 그 노란 액체를 낡은 집의 나무문에 뿌리려 했다. 갑자기 마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다. 이미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몇 명의 방범대원들이 맹호처럼 달려들어 그를 땅에 꼼짝 못하게 짓눌렀다. 나는 실크 잠옷에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집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땅에 짓눌려 발버둥치는 이강준을 내려다보며 연민 어린 미소를 지었다. 시동생, 이 늦은 밤에 잠도 안 자고 휘발유 통 들고 우리 집에 온기라도 나눠주러 왔어요? 이강준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이씨 집안 집이라고. 내가 불태우고 싶으면 태우는 거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도착했다. 이강준이 담을 넘는 순간 내가 이미 신고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현행범 체포에 물증까지 확실했다. 방화미수. 그것도 수십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범죄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단칸방에서 김지혜는 초조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받은 것은 차가운 전화 한 통이었다. 교사범으로 즉시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병원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호사를 누릴지 계산하고 있던 박 여사는 이웃들의 잡담 속에서 귀한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급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내 아들아.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몸의 반쪽이 마비되었다. 그대로 쓰러졌다. 이번에는 진짜 뇌졸중이었다. 그리고 진짜 마비였다. 병원의 응급실 밖에서 의사는 위독 통지서를 들고 김지혜에게 빨리 수술비를 내라고 했다. 김지혜는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일푼이었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7. 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다. 김지혜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털썩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형님, 제발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콧물을 쏟아내며 아무런 존엄도 없이 애원했다. 제발 강준이 좀 살려주세요. 걔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마비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돈 안 내면 약을 끊겠다고 해요.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이 가련하고도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걷어차고 병상 앞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입이 비뚤어진 채 코에 튜브를 꽂고 있었다. 흐리멍덩한 눈에는 원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목에서 우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를 욕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침만이 입가에서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손에서 던지며 놀았다. 단절합의서, 우리는 이미 서명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죠. 법적으로 나는 이분을 위해 10원 한 푼도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나는 사과를 다시 바구니에 넣었다. 바구니 안에는 사실 썩기 시작한 과일만 가득했다. 일부러 그들을 불쾌하게 하려고 가져온 것이었다. 이강준 씨에 관해서는 나는 김지혜를 향해 몸을 돌렸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화죄는 죄질이 중대해서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해요. 감옥에서 조용히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는 게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김지혜는 미친 사람처럼 나에게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박서연,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이미 그렇게 돈이 많잖아. 20억. 내 머리카락 하나 뽑는 게 우리 허리보다 굵어. 왜 조금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잔인해. 나는 그녀를 세게 밀쳐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나는 웃었다. 내가 당신 시어머니한테 3년 동안 소처럼 말처럼 부림당할 때 당신들은 나한테 언제 자비를 베풀었지. 내 남편 사망보험금을 도박꾼 빚 갚는 데 썼을 때 당신들은 언제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당신들이 라이브 방송 켜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단절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때 당신들은 언제 스스로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김지혜, 사람은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지.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왕 변호사가 방금 준비해준 새로운 법원 소환장이었다. 아,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네. 예전에 이강준 씨가 졌던 그 5억 원 빚. 비록 집으로 대신했지만 계약서상에는 대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 이렇게 세월이 흘렀으니 이자 계산도 아직 안 끝났네. 방금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이강준 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 대여금의 원금, 이자, 그리고 지난 3년간 당신들이 나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어. 김지혜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너 끝까지 죽이려는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았다. 마치 광대를 보는 것 같았다. 아니, 나는 그저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은 법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일이 생각났다. 아 참, 당신 그 검은색 외제차 렌터카지? 방금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 당신이 연체하고 반납도 안 하고 차량에 흠집도 많다고 그쪽에서도 당신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대. 행운을 빌어. 말을 마친 나는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병실을 떠났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김지혜와 병상의 박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들의 추모는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몇 달 후 판결이 나왔다. 이강준은 고의 방화 미수죄, 죄질이 중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혜는 교사범으로서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 거액의 채무와 평생의 오점을 안게 되었다. 그녀는 이씨 집안이라는 파선이 완전히 침몰했고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짊어지게 되자 즉시 도망칠 생각을 했다. 그녀는 깊은 밤 몰래 시어머니의 병상으로 다가갔다. 박 여사는 장기간 치료비 체납으로 병원의 가장 열악한 구석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다. 김지혜는 혐오스럽게 코를 막고 거칠게 시어머니의 몸을 더듬었다. 마침내 그녀는 시어머니가 속옷 안쪽에 숨겨두었던 손수건으로 싼 작은 물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금반지였다. 그녀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다. 박 여사는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자신이 한때 가장 효녀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훔쳐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우우 소리를 내며 눈가에서 흐린 눈물을 흘렸다. 김지혜는 반지를 손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몇 명의 거구의 사내들에게 길이 막혔다. 이강준의 도박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었다. 이강준은 감옥에 들어갔고 당신은 그놈 마누라지. 속담에 남편 빚은 아내가 갚는다고 했어. 이 빚 당신이 갚아야겠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칼자국 얼굴의 남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김지혜는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저는 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당장 이혼할 거라고요. 칼자국 남자는 차갑게 비웃으며 부하에게 눈짓을 했다. 늦었어. 우리랑 같이 좀 가야겠다. 우리 가게에 마침 빚 갚을 일꾼이 필요했는데 김지혜는 그들에게 죽은 개처럼 끌려갔다. 그녀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다. 병원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박 여사를 돌볼 사람이 없고 치료비가 심각하게 체납되었다고 알렸다. 나는 전화를 받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저에게는 그분과 부양 관계를 단절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고요. 법적으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그분 호적지의 마을회관에 연락해보세요. 결국 병원, 마을회관, 주민센터의 협의하에 박 여사는 마을로 돌려보내졌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그 낡은 집이 아니라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낡고 허름한 작은 집이었다. 그녀는 매달 나오는 미미한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했다. 내가 마을을 떠나기 전 그곳에 가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방 안은 대소변의 악취로 가득했고 박 여사는 딱딱한 침상에 누워 있었다. 몸에는 욕창이 생겨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흐리멍덩한 눈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입을 벌려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났고 한 걸음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재개발 보상금을 들고 바로 떠나지 않았다. 먼저 이강민의 무덤에 갔다. 묘비의 사진 속 그는 아직 젊고 순박하고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묘비에 기대 앉아 술 한 병을 열었다. 반은 그의 앞에 뿌리고 반은 내가 마셨다. 3년 전 그는 병상에 누워 내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서연아, 이 집은 사람을 잡아먹어. 당신은 꼭 탈출해야 해. 그 집, 내가 억지로 서명하게 해서 당신 명의로 해뒀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보장이야. 그 돈 가지고 잘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의지할 곳 없는 나 혼자 그의 흡혈귀 같은 가족에게 뼈까지 발라 먹힐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으로 나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 주었다. 그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그 주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었다. 거의 결연한 방식으로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남겨주기 위함이었다. 시어머니와 이강준이 그때 동의했던 이유는 그 낡은 집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더불어 남편 잡아먹은 불길함을 나와 함께 이 구석에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도시 개발의 청사진이 그들이 버린 이 구석까지 그려질 줄은. 지난 3년간의 인고와 굴욕, 나는 속죄하는 것도 아니었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를 정책이 실현되기를. 내가 당당하게 우리 것을 되찾을 수 있기를.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룰 수 있기를. 나는 가방에서 그 부양관계 단절 합의서 사본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꽃이 내 얼굴을 비췄고 묘비 위 그의 부드러운 미소도 비쳤다. 강민 씨, 내가 해냈어요.
그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당신이 바라던 좋은 삶을 살러 갈 거예요. 불길이 종이를 핥으며 그 굴욕적인 조항들을 재로 만들었다. 바람이 불자 흩어졌다.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익명으로 동네 양로원에 큰 돈을 기부했다. 노인들의 생활시설 개선을 위해서였다. 나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양로원은 동네의 모든 자격 있는 노인을 받을 수 있지만 박 여사라는 이름의 사람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다. 11년 후 남쪽의 한 해안 도시. 나는 바다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거리에 나만의 꽃집을 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공기 중에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모든 낡은 옷을 버리고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산지의 커피를 맛보는 법을 배웠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흙바닥에서 구르며 피곤에 지친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3년 전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 보였다. 어느 날 오후 김 이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이쪽으로 여행을 왔다가 나를 보러 온 것이었다. 전화에서 그는 잡담처럼 고향 사람들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이강준은 감옥에서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김지혜는 빚을 피해 도망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불법 시술소에서 수술받아 실패하여 얼굴이 망가졌다. 지금은 어느 도시의 유흥업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오랫동안 돌보는 사람 없이 욕창이 심하게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발전했다.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밤, 그 낡은 집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했다. 죽기 전에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며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아, 알겠습니다, 이장님. 다음에 여행 오실 때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해산물 코스 요리 대접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푸른 하늘과 자유롭게 나는 갈매기를 보았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내게 물었다. 사장님, 누구 전화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다듬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카메라는 나의 자신감 넘치고 평온한 미소에 고정된다.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11번에 김지혜의 시점. 화장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다. 나는 소를 들고 변기의 오물을 힘껏 문질렀다. 반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 번만 더 게으름 피우면 이달 월급은 없는 줄 알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쉬는 시간에 나는 몰래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SNS를 열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내 눈을 찔렀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유럽에 갔다. 에펠탑 아래에서 미소 짓고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에서 뛰놀고 있었다. 내가 평생 살 수 없는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찬란하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나는 이를 갈았다. 손에 쥔 솔이 부서질 것 같았다. 나는 문득 1년 전 내가 렌터카를 몰고 의기양양하게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 그 죽일 놈의 늙은이를 모시러 갔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나는 부잣집으로 가는 열쇠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항상 무시했던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발밑에 짓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돈을 받고 그녀에게 조금 나눠줬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그녀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렇게 오만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나는 박서연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원망하는 것은 그 빌어먹을 박 여사다. 왜 마비된 척 연기해서 나를 속였는가?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게 했는가? 그리고 이강준 그 등신, 되는 일은 없고 망치기만 잘하는 놈. 도박하고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것 말고 뭘 할 줄 아는가? 내 인생, 나의 화려했던 인플루언서의 꿈, 재벌가의 꿈은 그렇게 그들에 의해 망가졌다. 그리고 박서연, 그녀는 우리 가족의 시체를 밟고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성형 실패로
사람도 귀신도 아닌 몰골이 된 내 얼굴을 보며 내 뺨을 세게 때렸다. 화끈거리는 아픔, 이 한 대는 나의 우습고 비참했던 재벌가의 꿈을 위한 것이었다. 화장실 밖에서 손님의 짜증 섞인 재촉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안에서 죽었어요? 빨리 좀 나와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비굴하게 대답했다. 네, 금방 나갑니다. 12번회.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서연아, 어머니는 동생네 집에 보내. 이강민은 막 끓인 닭백숙을 내 앞에 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강준이를 예뻐하시니 그 귀한 아들한테 대소변이나 받아내라고 해.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마비된 척할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 이강민을 가리키며 욕했다. 이 불효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강민은 국그릇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아픈 척 하시면 바로 요양원에 보낼 겁니다. 비용은 이강준 앞으로 나오는 배당금에서 깔 거고요. 시어머니는 즉시 조용해졌다. 김지혜가 또 뻔뻔하게 찾아와 이득을 보려 했다.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시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 효도하겠다고 했다. 이강민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그녀를 쫓아냈다. 내 아내는 내가 챙기고 내 어머니는 내가 부양해. 당신 같은 남이 여기서 가식 떨 필요 없어. 나중에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다. 이강민은 즉시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다. 여행 경비로 일부만 남겨두고 말했다. 가자, 여보. 오빠가 당신 데리고 세계 일주시켜줄게. 우리는 그 막장 같은 다툼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세계의 산과 바다를 모두 보았다.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이강민은 뒤에서 나를 안았다. 턱을 내 머리 위에 괴고 말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아. 나는 그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멀리 나는 갈매기를 보며 웃었다. 그래, 정말 좋다.